이 안에 들어가게 될 것들을요. 여러 가지 옵션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갈 것들에 여러 가지 옵션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들어가는 회로의 성격에 따라서 성능이 다 틀리겠죠. 성능이 틀릴 건데 우리가 연산형 뽑기 배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성능 다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거 알고 있습니까? 입력 저항 봐야 되고 출력 저항 봐야 되고 증폭 이득 봐야 되고 밴드위스 봐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각각의 회로에 대해서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결국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은 뭐다?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폴로워, 그리고 뭐 디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공식으로라도 알고 계시면은 그것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조.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차동 신호가 Vin N이 들어가고 Vin P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동 신호가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출력은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얘의 트랜스 컨덕턴스가 얼마이며 출력 저항이 얼마이며 DC 게인이 얼마이며 밴드위스 혹은 폴 위치가 어디이며 혹은 넌 도미넌트 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타 폴의 위치는 어디이며 그것들의 꼽은 어디이며 또 추가적으로 슬로 레이트가 얼마이며 노이즈 특성이 어떻게 되며 노이즈 특성은 출력 노이즈, 입력 노이즈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일부러 노이즈는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이즈는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실 때, 생각하셨을 때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처음에 트랜스 컨덕턴스 얘가 뭡니까? 정의가 입력의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변화량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웃풋 임피던스는 출력의 전류 대 전압의 비율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입력 V인 P가 있고 V인 N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듯이 차동으로 주겠습니다. 2분의 1 V인 마이너스 2분의 1 V인으로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출력 전류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밑으로 오르는 출력 전류가 GM1 곱하기 2분의 1 V인 만큼 발생을 하겠죠. 맞아요? 2분의 1 V인 입력이랑 이 NMOS가 가지고 있는 GM과 곱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이 전류는 커런 미러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복사가 될 텐데 복사 비율이 뭐다? 얘랑 얘의 사이즈 비율. 복사 비율은 전류원 배울 때 배운 바대로 사이즈의 비율만큼 복사가 됩니다. 근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이 1대 B의 사이즈의 비율로 제가 만약에 설계를 했다라고 치면은 왼쪽에 흐르는 전류가 B배만큼 증폭되어서
오른쪽에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흐르는 전류는 B 곱하기 GM1 곱하기 2분의 1 V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똑같이 왼쪽 전류는 GM1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흐르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의 끝에는 역시나 B배만큼 복사가 되는데 B 곱하기 GM1 마이너스 2분의 1 V인만큼 전류가 복사가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복사가 되죠. 복사가 되는데 지금 이 비율이 1대 B고 얘도 1대 B니까 이 밑에 두 개는 1대 1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따라서 B 곱하기 GM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B 곱하기 GM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밑으로 흐르게 되고요. 제가 하나 장난을 치면은 마이너스니까요. 제가 방향을 바꿀게요. 위로. 그러면은 B 곱하기 GM1 곱하기 2분의 1 V인이 되고 출력 전류는 이 노드에서 KCL을 하게 되면은 이 전류와 이 올라가는 전류의 합이니까 얘랑 얘의 합이니까 어떻게 된다? 출력 전류는 B 곱하기 GM1 곱하기 V인이 된다. 이 출력 전류는 결국은 트랜스 컨던스 곱하기 입력 신호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B 곱하기 GM1이 우리가 원하는 전체 OP앰프의 트랜스 컨덕턴스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B는 뭐 상수인데요. GM1이라는 변수 대신에 디바이스 사이즈 및 바이어스의 함수로 나타낸 게 이와 같은 식이죠. 이 식 다들 기억은 나세요? 이 식 다들 기억은 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i는 2분의 1 VGS 빼기 VTH 제곱일 때 GM은 VGS 대 VIOut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얘를 우리가 루트 안에 넣으면은 µC L분의 W µ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으로 제가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2 µC L분의 W I가 된다. 왜? I는 2분의 1 이와 같은 식이니까. 얘는 트랜지스터 하나일 때고요.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2 곱하기 µC L분의 W 곱하기 I. 그런데 수업 자료에는 2가 사라졌습니다. 2가 사라진 이유는 제가 2를 만약에 넣으면은 2분의 I 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오르는 전류가 각각 2분의 1씩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닙니다. 2분의 1 I 테일이 2랑 곱해져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출력 저항은
때분한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출력에다가 전압을 주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값을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때 입력은 다 죽이죠. 입력은 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얘에 의한 신호는 없을 것이고 여기까지의 신호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얘의 출력 저항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저항의 병렬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트랜스 컨던스 계산하였고 아웃풋 임피던스 계산하였고 그러면 게인은 이거 두 개의 곱이니까 그냥 곱하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DC 특성을 본 거고요. 제가 소신호인데 저주파 특성을 본 건데 이 연산증폭기에서 극점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요? 극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극점은 기본적으로 노드를 지날 때마다 무조건 하나씩 생깁니다. 모든 노드에는 저항과 캡 성분이 있으니까요. 모든 노드에는 극점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신호는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죠. 얘 신호는요.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패스에서의 보이는 노드마다 극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폴이 하나가 있죠. 여기는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노드죠. 같은 노드. 그러니까 이 노드에 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에서 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맞아요? 왼쪽 신호를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결국은 같은 크기를 가진 극점이 있게 되고요. 제가 그냥 임의대로 1'이라고 할게요. 1'. 결국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라서요. 여기에 극점이랑 여기에 극점은 같은 극점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쪽을 지나니까 여기에서 극점이 있는데 여기는 3번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오른쪽은 3번이 없었습니다. 왜? 이 점은 왼쪽만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지나니까 여기가 2의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극점은요. 극점은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대 플러스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1번에서 20dB 떨어질 거고 이건 1번에 하면 안 되겠죠. 우선 A번에서 20dB 떨어질 거고 다른 극점에서 B번에서
40dB 떨어질 거고 한 번 더 만나게 되면은 60dB 떨어지는 극점이 3개가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A번이 어디냐는 거죠. A번이 어디냐. A번이 어디냐면요. 그리고 상대적인 극점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과연 1번에서의 극점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며 2번에서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며 3번에서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2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2번은 출력 노드의 극점이니까요. 출력 노드에서 보이는 모든 저항과 모든 캡의 RC 값으로 우리가 극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항상 극점은요. RC의 곱이거든요. 그러면 2번에서 보이는 전체 R을 우리가 Gout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 Rout. Rout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노드에서 보이는 모든 저항 캡을 다 더했을 때 우리가 Cout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항 대신에 우리가 컨덕턴스로 나타내게 되면은 Rout 대신에 Gout 나누기 Cout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식이에요. Rout, Cout. 이러한 극점이 2번에 있다. 1번은 어떻게 됩니까? 1번은 이 노드에서 보이는 저항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저항은 얼마예요? M1이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과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얘의 입력 저항의 병렬인데 얘의 저항은 1 나누기 GMP였죠.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트랜지스터의 저항은 1 나누기 GM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1 나누기 GM과 Rout과의 병렬이니까요. 1 나누기 GM이 훨씬 더 작으면은 우리가 1 나누기 GM으로 근사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때 1는 저항값은 1 나누기 GMP 그리고 캐패시턴스 값은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생 캐패시턴스의 크기의 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GS가 제일 크다고 해서 CGS가 1 더하기 B배의 사이즈만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CGSP. 그런데 GMP분의 1은 GMP가 올라가도 되죠. 따라서 1번에서의 극점은 GMP 나누기 1 더하기 B CGSP가 되고 유사하게 3번에서의 극점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번은 2번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무시를 할게요. 그렇게 따졌을 때 결국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도미넌트 폴, 하나가 넌 도미넌트 폴인데 도미넌트 폴의 의미는 극점의 위치가 더 작은 주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R과 C 값을 봤을 때 어디가 더 크냐를 보면 돼요. 어디가 더 크냐면은 2번에서의 R 값이 훨씬 더 큽니다. 왜? R out 때문에. 얘는 GMP였죠. 그리고 역시 2번에서의 캡 값은 더 큽니다. 왜? 이 2번은 어떤 로드를 드라이빙 해야 되니까요. 이 로드에 의한 캡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극점이 좀 더 낮은 주파수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극점이 두 개만 지금 모델링 했으니까 도미넌트 폴에서 마이너스 20dB 슬로프만큼 내려가고 넌 도미넌트 폴에서 마이너스 40dB만큼 내려가는데 도미넌트 폴은 어디다? 여기에 있는 폴 1 나누기 RC다. 넌 도미넌트 폴은 여기에 있는 폴 이와 같은 위치로 정해지는 폴이 된다. DC 게인은 얼마였습니까? GM 곱하기 R 아웃이었죠.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을 우리가 보통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을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얘는 결국은 DC 게인이랑 도미넌트 폴의 곱입니다. 곱을 하시면은 보세요. AV는 얼마예요? GM R out. 오메가 D는 R out C out 분의 1이니까 R out은 서로 날아가게 되고 GM 나누기 C out이 되는데 GM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앞에서 계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가 왜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아세요? 전자요리에서 배웠을 건데 극점이 하나일 때요. 하나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게인을 내가 GM R out이라고 하고 얘는 R out C out 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얘의 전달 함수를 내가 그리게 되면은 얘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 D. 오메가 D분의 S 분의 AV가 되죠. 맞잖아요. DC 게인, 도미넌트 폴. 근데 유니티 게인은 언제 나면요. 유니티 게인은 dB 스케일에서 0dB인 지점을 지나는 이 점을 우리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게인이 1이 되는 주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게인이 크기가 1이 되는 J 오메가 지점을 우리가 유니티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유니티 게인을 오메가 U라고 하면은 오메가 U는 오메가 D보다 훨씬 더 큰 지점에 있죠. 오메가 D가 여기 있는 거고요. 오메가 U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U는 오메가 D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J 오메가 U 나누기 오메가 D 분의 AV인데 오메가 U가 오메가 D보다 매우 크니까 얘는 1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이 앞에 거를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무시. 이 앞에 거를 무시하면요. J도 날아가죠. 왜? 절대값이니까요. 오메가 U를 밑에 두고 오메가 D는 위아래 곱하면은 AD, AV 곱하기 오메가 D가 되고 얘가 크기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오메가 U는 AB와 오메가 D의 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극점이 하나일 때 유니티 게인은 항상 DC 게인과 도미넌트 폴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GBW라고 부릅니다. 개인 밴드위스라고 부르고 얘는 항상 유니티 게인이랑 동일하다. 언제? 폴이 하나만 있을 때. 그래서 이 회로에서도요. 폴이 여러 개 있지만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할 때는 보통은 폴 한 개만 있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슬루레이트. 슬루레이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옛날에? 슬루레이트는요, 신호가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출력값이 변하는 시간에 따른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슬루레이트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I는 dt, dq잖아요. 맞습니까? 전류는 전하량이 시간에 따른 함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차지는 뭐의 곱입니까? Q는 캐패시턴스와 전압의 곱입니다. 근데 만약에 C가 내가 만약에 상수라고 두면요. C 곱하기 dt, dv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슬루레이트라고 불러요. 슬루레이트. dt, dv는 제가 C를 왼쪽으로 나누면은 I 나누기 C잖아요. 그러니까 슬루레이트는요. 항상 전류 나누기 커패시턴스입니다. 이 회로에서의 출력단에서의 슬루레이트는요. 전류의 크기는 B 곱하기 ITL이죠. 최대 전류는. 이 ITL이 100% 오르게 되면은 여기에 B배만큼 오르게 되니까 B 곱하기 ITL이 오르게 되고 이 노드에서의 캡은 Cout이니까 그거의 비율이 우리는 슬루레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노이즈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회로랑 비슷한데 어떤 게 추가됐습니까? 어떤 게 추가됐습니까?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추가가 됐죠. 신호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 입력은요. 이 입력은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전달이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고 올라가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차이는요. 앞에랑 비슷한데 출력 저항만 틀려지게 됩니다. 출력 저항은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과 밑쪽으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인데 위와 밑으로 보이는 게 다 캐스코드 되어 있잖아요. 캐스코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출력 저항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저항이 커지면은 게인도 커지죠. 게인이 커지는 대신에 폴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폴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복잡한데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V인 N에 2분의 1 V인을 주고요. V인 P에 2분의 1 V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V인, 하나는 더하기 2분의 1 V인을 주시고 모든 노드를 지나면서 보이는 극점을 곱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분의 1 V인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함수가. 2분의 1 V인 GM1 그 다음에 출력 저항 1 나누기 1 더하기 S 죄송해요. 출력 저항은 R1 그 다음에 1 더하기 S R1 C1인데 이때 R1이 얼마이고 C1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R1이 얼마예요? 다이오드 커넥팅되니까 1 나누기 GM 보시게 되면은 1 나누기 GM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은 왼쪽으로 전달이 될 때 B배만큼 전달 함수가 되는 거를 다 계산을 하시면 되죠. 똑같이 여기서도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전개는 제가 넘어갈게요. 페이즈 마진. 페이즈 마진의 정의는 뭐예요? 우선.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 다들 전자회로에서도 배우고 제어공학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인 마진부터 말씀드리면은 실제 전달 함수의 개인인데 180도만큼 페이즈가 떨어졌을 때 그때의 개인을 우리가 쟀을 때 그거를 개인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페이즈 마진은 유니티 게인일 때 180도 되는 페이즈와의 차이를 우리가 페이즈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전달 함수의 크기 함수와 페이즈 함수를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임의대로 지금 폴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을 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보시게 되면은 폴 하나에서 20dB만큼 기울기가 생기고 여기서 40dB만큼 기울기가 생기고 여기서 60dB만큼 기울기가 생기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동일하게 이 극점에서 대략 45도 떨어지는 거 아실 거고 이 극점에 의해서 최대 90도만큼 떨어질 거고 두 번째 극점에 만나게 되면은 45도 더 추가가 내려가니까 135도만큼 내려가게 될 거고 얘보다 더 높아지면은 최대 180도만큼 내려가게 될 거고 등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페이즈 마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개인이 1일 때 페이즈를 재가지고요. 페이즈를 재가지고 그거와 180도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은 페이즈 마진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즈 마진과 개인 마진이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페이즈 마진도 적당히 유지해야 되고요. 개인 마진도 적당히 유지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까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단순히 외우지 말고 그것들을 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 마진, 페이즈 마진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얘는요,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의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안정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이득이 AS라는 전달함수를 가지게 된 증폭기가 있고요. 얘를 우리가 피드백을 F만큼 곱해서 주게 됩니다. 근데 네거티브로 줄게요, 제가. 더하기 빼기. 입력은 Vin, 출력은 Vout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Vout 대 Vin의 관계식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얘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forward gain 나누기 1 더하기 loop gain ASF의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곱하기 V1이 됩니다. 스테빌리티는요. 스테빌리티는 입력 신호가 없어도 출력이 지멋대로 출렁이는 거고요. 혹은 입력에 매우 작은 신호가 들어와도 출력이 매우 큰 출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unstable하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unstable한 시스템은요. 얘의 증폭 이득이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증폭 이득이 무한대인 거랑 의미가 동일합니다. 얘의 증폭 이득이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가 0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AS 곱하기 F가 0이 되는 거니까요. ASF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S와 F의 곱이 얘의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80도 되는 거죠. 180도. 마이너스 180도. 크기가 1이고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면은 이 시스템은 unstable 하게 됩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어떤 신호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신호가 어떤 연륜으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시작점이 이 Vin과 이 VF의 차에 의해서 E의 T가 결정이 날 건데요. 이 신호가 어떤 지점에 인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우 작은 값이 인가가 되었어요. 매우 작은 값이 인가가 되었는데 이 E의 T는 이 룹을 지나게 되죠. 이 룹을 지나게 되는데 AS와 F의 곱을 지나게 되는데 그 곱이 뭐다? 빼기 1이다. 그럼 빼기 2의 T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빼기가 되죠.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이 빼기가 한 번 더 빼기를 만나니까 다시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2의 T라는 신호가 발생을 한 거죠. 다시 이 루프를 지나면은 빼기 2의 T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다시 빼기를 만나니까 더하기 2가 더해지게 되고 같은 형태로 하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무한대까지 계속 뺑뺑이로 돌면서 더해지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무한급수잖아요. 무한급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시스템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언제? AS와 F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래서 증폭기는요. 우리가 이 AF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안 되게 해야 되는 특성을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더 이상 증폭기가 아닙니다. 발진하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즈 같으면은 마이너스 180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언제? 게인이 1일 때. 게인의 크기가 1일 때 180도에서 얼마만큼 페이즈가 떨어져 있냐를 페이즈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게인 마진은 반대로 각도가 180도 떨어졌을 때 그 크기가 1보다 얼마나 더 작냐를 따지는 게 게인 마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안정도를 따지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